주문한 음료가 나오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환한 미소의 그녀와 그 목에 걸린 목걸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카페 직원의 목에 걸린 작은 열쇠 모양의 펜던트. 흔해 보이지만 도윤은 그 목걸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하며 직접 걸어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그런데 그 목걸이가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숨만 삼켰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시간이 언제인지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그 시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1988년 가을 서울 서촌의 작은 골목 끝에 자리한 독립서점. 그곳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의 냄새와 낡은 나무 바닥의 삐걱거림, 그리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은은한 오후 햇살. 그런 평범한 공간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작은 안식처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유진은 그날도 서점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자리는 유진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손에는 릴케의 시집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마치 누군가에게 속삭이듯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조심스러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서점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저 책을 찾으러 온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지친 평범한 직장인.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27살의 남자.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시선은 저절로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여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를 읊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유진의 모습에는 어떤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소박한 치마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녀가 시를 읊는 모습에는 묘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시선이 빼앗겼는지, 왜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는지 그저 끌렸습니다. 자석처럼, 중력처럼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말입니다. 그 시 좋아하시나요? 유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에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혼자 읽으면 덜 외로운 것 같아서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담긴 솔직함이 도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외로움. 그것은 도윤 역시 느끼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 느끼는 그 말할 수 없는 공허함. 저도 그래요.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그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경계심이 조금씩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그 서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연인 척했지만 사실은 의도된 만남이었습니다. 유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더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같은 서점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서점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지는 계절. 두 사람은 한강변을 자주 걸었습니다. 강가 산책길은 그들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끔 유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도윤이 웃었고, 도윤이 회사 일로 피곤해 보이면 유진이 조용히 곁에 있어줬습니다. 소박한 카페에서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낡은 원두 커피 향이 가득한 작은 다방.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창한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좋아하는 음악, 꿈꿨던 미래.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서로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빗속을 함께 걸었던 밤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을비였습니다. 우산이 없었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같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유진이 좋아하는 노래였고 도윤도 이제는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축축한 옷, 차가운 빗물. 불편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데이트보다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도 비싼 선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서로의 말을 듣는 것,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 어떤 기적인지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녀를 만날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보였고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안도감. 그것은 유진이 평생 갈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도윤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있고 싶다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유진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밤이 왔습니다. 12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유진을 시청 앞 광장으로 불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거리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유진 씨, 그가 불렀습니다. 유진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으로 감싼 작은 상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섬세한 금빛 열쇠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열쇠.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열쇠는 특별한 상자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가 앞으로 유진 씨에게 하고 싶은 말들, 주고 싶은 마음들을 담을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평생에 걸쳐서요. 그는 목걸이를 꺼내 유진의 목에 조심스럽게 걸어줬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채워가고 싶습니다. 그 상자의 열쇠는 유진 씨에게만 있으면 됩니다. 유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자신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 네네. 그녀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랑이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애물도 두 사람의 사랑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순진한 믿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절정은 언제나 가장 먼저 불안의 예감을 품는 법입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에게 갑작스러운 전화가 늘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도 핸드폰이 울렸고 그럴 때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뜨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유진이 물으면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유진은 알았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것을, 무언가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다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그럴 만큼 가깝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안 모임 참석 요구도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도윤은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지만 어느새 매주 주말을 가족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속을 취소해야 했고 유진과의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유진 씨. 이번 주말도 집안 행사가 있어서. 도윤이 미안해하며 말했을 때 유진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서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점에서 시를 읽던 평온함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윤이 책을 보면서도 자주 딴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을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다가 유진이 부르면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가에서 나누던 웃음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산책을 해도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아니라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침묵. 둘이 함께 있으면 행복했지만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유진은 혼자 있을 때면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괜찮을까? 혹시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가장 두려운 생각. 혹시 자신이 싫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중국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짬뽕 국물이 김을 내뿜었고 창밖으로는 눈발이 날렸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유진 씨.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도윤은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진은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겨울 공기를 타고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날카롭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나이든 남자, 아마도 도윤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 문제 아직 정리 안 한 거야? 그 한마디가 유진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유진은 무심히 들은 척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못 들은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문제, 정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그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이며 정리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도.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회사 일로. 괜찮아요. 유진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도윤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것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유진은 목에 걸린 열쇠 목걸이를 자주 만졌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듯이, 도윤의 사랑이 진짜인지 확인하듯이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확실한 감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더 자주 미안해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받아서 미안하다고, 함께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 미안함이 쌓여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진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은 그들만의 세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밖에는 더 큰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그들의 사랑보다 강하다는 것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면 되지 않나? 서로 좋아하면 되지 않나? 왜 다른 것들이 중요한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집안, 유진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의 압력이 조금씩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천천히 떼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불안이 아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행복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만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혼자 누워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를 잃은 것 같은 슬픔이었습니다.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바닥에 열쇠 모양이 찍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느낀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니까.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도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번지고 있다는 것을. 작은 금처럼 시작된 균열.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부서질 것입니다. 유진은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알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가오는 폭풍을 느끼면서도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울은 깊어갔고 거리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과 도윤의 세계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 독립 서점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유진이 시를 읊고 있던 그 구석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윤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네, 사랑해요. 저도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사랑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충분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첫사랑의 순수함과 청혼의 기쁨, 그리고 다가오는 파국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한겨울밤의 눈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월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유진은 명동의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급한 약속이 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집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니, 불안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 무언가 끝나가고 있다는 공포가 가슴을 조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커피를 마셨지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구두 소리였습니다. 값비싼 구두가 아니면 낼 수 없는 그런 단단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진주 브로치가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났고 목에 두른 스카프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매듭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화장은 너무 정교해서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도윤의 어머니였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마치 무대 위를 걷듯이 유진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카페 안에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끄는 공기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 여자는 유진 앞에 섰습니다. 유진이 일어서려 하자 손짓 한 번으로 그녀를 제자리에 앉혔습니다. 명령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역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유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평가하듯, 가격을 매기듯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가죠. 두 단어였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거절할 틈도 이유를 물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주차된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어쩔 수 없이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차는 시내 중심가의 특급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유진은 그 호텔을 알고 있었습니다. 잡지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숙박료가 자신의 한 달 월급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최상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라운지였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큰 창으로는 서울 시내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보았습니다. 테이블에 4명의 여자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였고 비슷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샤넬 재킷, 에르메스 스카프, 유진이 잡지에서나 보던 것들이었습니다. 4명의 여자가 일제히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세심하게 평가하듯이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경매장의 물건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유진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여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네 번째 여자는 그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관심도 아닌 그냥 구경거리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유진은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 같았습니다. 5명의 여자들이 심판관처럼 그녀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손짓 한 번으로 그를 물렸습니다. 주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유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과의 정략 결혼 기사였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게 도윤이의 세상이에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너와는 다른 세상이죠. 4명의 여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유진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줬습니다. 유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도윤 씨를 사랑합니다.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4명의 여자들이 일제히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도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더 빨랐습니다. 짝!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유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라운지 전체가 멈췄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도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진의 귀가 울렸습니다.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서서 유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만 번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흰색 봉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미끄러져 유진 앞에 멈췄습니다. 가져가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어머니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깟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끝난 일이에요. 받을 건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유진은 봉투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갔습니다.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일 것 같았습니다. 가져가요.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도윤이한테 더 힘들게 할 거예요. 회사도 가족도 다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4명의 여자들이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척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수치심의 무게였습니다. 어머니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유진은 돌아섰습니다.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속삭임이 따라왔습니다. 결국 받아가네. 그럴 줄 알았어. 돈이면 다 되는 거지, 뭐. 유진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은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맞은 뺨이 더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진은 봉투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열쇠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유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또 도윤이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 씨, 무슨 일 있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걱정돼요. 어디 있어요? 또 왔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유진은 휴대폰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서점에 사표를 냈습니다. 주인은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뺐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도윤이 만들어준 보물상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 집을 구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유진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 사이 도윤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은 집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유진 씨 만났어.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만났지. 호텔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눴어.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사실을 말해줬지. 너희가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걸. 그 애도 알아들었어. 현명한 아이더라.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유진 씨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지. 그 애가 알아서 정리할 거야. 도윤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명동의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 어디 있어요? 그게 유진 씨가 어제 사표를 냈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말리려고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전화해 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집 주소는? 이사 간다고 했어요. 도윤은 유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원룸 건물 앞에 섰습니다. 호출기를 눌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305호에 사는 유진 씨 아십니까? 그 아가씨? 어제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도윤은 무너졌습니다.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걷던 그곳. 유진이 없었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없었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없었습니다. 도윤은 서울을 헤맸습니다. 유진이 있을 만한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유진은 없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1월의 차가운 비였습니다. 도윤은 빗속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유진, 어디 있어요?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수척해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깊게 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 결혼 발표가 이틀 후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주가가 반토막 났어. 계약도 다 깨졌어.
정략 결혼 안 하면 우리 다 끝이야.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유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 생각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아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어. 내가 책임질 수 있니?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틀 후 결혼 발표식이 열렸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왔습니다. 재벌, 정치인, 언론인,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윤은 무대에 섰습니다. 옆에는 약혼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웃어야 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인지 경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눈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하객 속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유진이 있을까? 혹시라도 와줬을까? 단 한 번이라도 눈이 마주칠까? 하지만 유진은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윤은 기계처럼 악수했습니다.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였습니다. 한 병, 두 병, 취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짐을 쌌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지사 발령을 냈습니다. 도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도윤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명동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유진이 처음 일했던 서점이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기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창문 덮개 내리시겠습니까? 도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둡게 해주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유진이 있는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점에서 시를 읽던 모습, 처음 웃어주던 모습, 열쇠 목걸이를 받고 울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모습, 카페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불안한 눈빛.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다시는 유진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을 찾으면 다시 아프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60세가 되었고 유진은 57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얼어붙었을 뿐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얼음 속에 30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30년이 흘렀습니다. 젊음은 지나갔고 계절은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30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60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이마에는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손등에는
노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만큼은 여전히 27살 때와 똑같았습니다. 미국에서의 30년이었습니다. 회사는 성공했습니다. 도윤은 유능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에 실패한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도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개를 시켜줘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촉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첫사랑에 매달려 있다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미국집 서재 깊숙한 곳, 잠긴 서랍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사귀가 새겨진 보물 상자였습니다. 도윤이 직접 만들었던 그 상자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열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서랍을 열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만져봤습니다. 자물쇠를 흔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도윤도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청혼 편지를 넣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진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어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자 자체가 유진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그리고 2018년 가을, 도윤은 사업 확장 문제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본격적인 귀국이었습니다. 그 사이 몇 번 한국에 온 적이 있었지만 항상 공항과 호텔과 회의실만 오갔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지 않았습니다. 걸으면 유진이 생각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출국 전날 도윤은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잎들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동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작은 서점이 있던 자리에는 화장품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자주 가던 카페는 사라지고 패스트푸드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유진을 처음 만났지.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집을 읊던 유진의 모습, 조용한 목소리, 수줍은 미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30년이나 지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걷다가 작은 골목을 발견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커피나 한잔 하고 가자. 도윤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따스한 조명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안경을 꺼내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밝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사했고 눈은 초롱초롱했습니다. 그 미소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이 익숙했습니다. 도윤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장을 붙잡아 흔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습니다. 금빛 열쇠 목걸이였습니다. 도윤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메뉴판이 떨렸습니다. 그 열쇠는 세상에 하나뿐이었습니다. 30년 전 유진에게 직접 걸어주었던 그 열쇠였습니다. 도윤이 직접 만들었던 열쇠였습니다. 친구의 공방에서 몇 주에 걸쳐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열쇠였습니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열쇠였습니다. 유진이 버렸을 거라고, 잊었을 거라고, 아니면 어딘가 깊은 곳에 처박아 두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그 열쇠가 한 젊은 여성의 목에 걸려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도윤의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자신의 목걸이를 내려다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쁘죠? 엄마가 주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여성이 웃으면서 코를 살짝 찡긋거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를 찡긋거리는 습관. 그것은 도윤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습관이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코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귀엽다고 했던 습관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젊은 여성이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성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세히, 천천히 봤습니다. 눈매가 자신을 닮았습니다. 이마의 모양이 자신을 닮았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가는 것도 자신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유진도 닮았습니다. 웃는 입꼬리는 유진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는 유진이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이 아이가,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물이 약간 튀었습니다.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한 겁니까? 여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구한 게 아니라 엄마가 물려주셨어요. 엄마의 보물이래요. 엄마.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유진이요. 왜요?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진. 30년을 찾았던 그 이름. 그리고 이 여성은 유진의 딸. 아니, 자신의 딸.
도윤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미국으로 떠난 게 30년 전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나이는 30살쯤 보였습니다. 시기가 맞았습니다. 유진이 임신했을 때를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이 이미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유진은 혼자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혼자 키웠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혼자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님, 정말 괜찮으세요? 여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라테, 주세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여성은 밝게 웃으며 주문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또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둘러 닦았습니다. 내 딸이다. 저 아이가 내 딸이다. 30년 동안 몰랐다. 유진은 혼자 키웠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을 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 천천히 아름답게 30년 전에도 은행나무 잎을 봤습니다. 남이섬에서 유진과 함께요. 그때 유진은 이미 임신 중이었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 후에 알았을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유진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매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출국이 연기되었습니다. 일주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또 일주일을 연기했습니다. 커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딸을요. 30년 동안 몰랐던 딸을요. 서연이라는 이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표에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번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또 오셨네요. 오늘도 라테로 준비해 드릴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친절했습니다. 항상 웃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상냥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서연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30년 동안 부재했던 사람이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이요. 하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서연에 대해 모든 것을요. 며칠 후 도윤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습니까?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6개월 정도 됐어요. 엄마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니와요? 네, 원래 엄마가 혼자 하시다가 제가 도와드리게 됐어요.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자주 오십니까? 가끔요. 요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에서 쉬시는 날이 많아요. 건강이 안 좋다.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병이십니까?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좀 안 좋으세요. 오래전부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안 되는데.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유진이 아프다니. 3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으니 당연할지도 몰랐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손님, 혹시 엄마를 아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손님이 제 목걸이를 보셨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매일 오시잖아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를 아시는 거 맞죠?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에요? 30년 전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그녀는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빛으로요. 혹시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감히 물을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윤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카페 밖 유리창 너머로 한 실루엣이 지나갔습니다. 흰 카디건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천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유진이었습니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실루엣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흰 카디건을 입은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빠르게 급하게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 앞에 작은 공원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카디건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다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꿈꾸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다가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못 찾으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손님, 내일 다시 오세요.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오래된 지인분이 찾으신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사귀가 새겨진 보물 상자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던 그 상자였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꺼내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나무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은행나무 잎사귀의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자물쇠를 흔들어 봤습니다.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유진이 가졌던, 이제는 서연이 목에 걸고 있는 그 열쇠가요. 도윤은 상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유진, 내일은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내일 30년 만에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요. 폭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 카운터에서 도윤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구석진 창가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카디건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가늘어진 어깨, 묶인 머리, 그 사이로 보이는 흰머리. 도윤은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존재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얼굴은 여위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똑같았습니다. 그때 그 눈이었습니다. 서점에서 시를 읽던 24살 유진의 눈이었습니다. 유진도 도윤을 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차가 잔 밖으로 조금 넘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유진의 맞은편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0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흘린 눈물, 혼자 견딘 밤들, 잊을 수 없었던 기억들. 모든 것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셨군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만나셨죠?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우리 딸이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딸이 있는 줄, 당신이 혼자 키웠다는 것을.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알았으면 어쩔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다음이었잖아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알았어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유진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라운지, 차가운 눈빛, 뺨을 때리던 손, 바닥에 던져진 돈봉투.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셨습니까?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도 대답이었습니다. 유진 씨, 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유진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윤의 손도 떨렸습니다. 놓아요. 안 놓습니다. 도윤 씨, 30년 전에 놓쳤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또각또각. 익숙한 구두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 30년 전에도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도윤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진주 브로치가 빛났습니다.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듯이. 그리고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또각또각또각. 그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어머니는 도윤과 유진이 앉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유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평가하듯, 가격을 매기듯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호텔 라운지에서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칼날이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내 비서한테 물어봤지. 요즘 매일 여기 온다고 하더구나. 이유가 궁금했어. 어머니는 유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네. 이 여자 때문이었구나. 이 여자라는 단어가 공기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돌려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연도 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의 목을 봤습니다. 그곳에 걸린 금빛 열쇠 목걸이를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과 유진이 뒤따랐습니다. 어머니는 서연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에서 얼굴을 봤습니다. 눈매, 코, 입, 이마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도윤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코를 찡긋거리는 습관도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뒤돌아 유진을 봤습니다. 저 아이가,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쫓아냈잖아요. 그 말이 어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기억 안 나세요? 30년 전 호텔 라운지에서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모욕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 앞에서 나를 망신줬어요. 가격을 매겼어요. 그리고 유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를 때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뺨을 때렸습니까?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줬어요. 5천만 원이었죠. 유진이 계속했습니다. 사라지라고. 도윤 씨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서연이 놀라서 유진을 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너를 키웠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도윤 씨는 이미 결혼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 나는 쫓겨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지키고 싶었어요. 도윤 씨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으니까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 낳았어요. 혼자 키웠어요. 30년 동안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때문에요. 그 말이 어머니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키웠다고 대단한 거야? 유진이 움찔했습니다. 도윤이 딸이면 우리 손녀잖아.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 있었겠어요? 말했어야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 손녀를 알 권리. 권리.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나를 쫓아낸 사람이 무슨 권리를 말해요? 과거는 과거야. 이제는 달라. 어머니가 서연을 봤습니다. 너는 우리 손녀야. 도윤이 딸이고 우리 집안의 핏줄이야.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 당신 손녀 아니에요. 뭐? 전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혼자 키웠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혼자 올 때, 어디 있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손녀라고 하지 마세요. 전 당신 손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좋아. 그럼 법적으로 하지.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DNA 검사받자. 그리고 법적으로 손녀 관계 인정받을 거야. 뭐 하려고요? 양육비 청구할 거야. 30년치, 이자까지 포함해서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도 문제 삼을 거야. 서연은 도윤의 법적 자녀니까 당연히 상속 권리가 있어.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도 조사할 거야. 사업자 등록, 세금, 건물주가 누군지 다 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어머니,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닥쳐. 어머니가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몰랐던 딸이야. 우리 권리를 찾는 거야. 권리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유진 씨를 쫓아냈잖아요. 때렸잖아요. 돈으로 모욕했잖아요. 그건 그래서 유진 씨가 혼자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유진 씨는 혼자 우리 딸을 키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시겠다고요? 손녀를 찾겠다고요? 도윤이 유진과 서연 앞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마치 방패처럼요. 안 됩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지킬 겁니다. 어머니가 도윤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30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만 듣고 회사 걱정만 하고 가문 생각만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유진 씨를 잃었습니다. 딸도 잃었습니다. 30년을 잃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법적으로 뭘 하시든 저는 이 사람들을 지킬 겁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너 정신 차려. 저 여자는 저 여자가 아니에요. 도윤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잊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제 딸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습니다. 30년이나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 씨, 도윤이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30년 동안 혼자 두어서요. 유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평생요. 도윤이 다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하시겠다면 하세요. 양육비든 상속이든 청구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30년 전 호텔 라운지에서 어머니가 한 일도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뺨을 때린 것, 돈을 던진 것, 모욕한 것, 다요. 그건 어머니의 명예도 함께 무너질 겁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저를요. 유진 씨를요. 서연을요. 어머니는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유진과 서연을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두 사람은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침내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30년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카페에서의 폭풍 같은 일이 끝난 후 도윤은 호텔 방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유진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자신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벽, 상처의 벽,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의 벽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물 상자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실제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서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는 유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 악몽도 후회도 멈춰있던 시간도 모두 끝내야 했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미리 준비해둔 서류였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 경영권 승계 포기서, 상속 포기 동의서. 도윤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의무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도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가꾸어진 나무들, 깨끗한 잔디, 고급스러운 분수.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호화로웠습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값비싼 그림들.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경영권 승계 포기서였습니다. 상속 포기 동의서였습니다. 모두 도윤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찢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도윤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깊은 인사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붙잡았던 그 집을, 그 가문을, 그 모든 굴레를 뒤로 했습니다. 많은 것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유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꽃도 없었습니다.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는 보물상자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계단,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린 듯한 가벼운 앞머리, 조금 마른 어깨, 세월이 남긴 주름들. 하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유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보물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유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상자를 기억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유진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도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소박한 소파, 낡은 텔레비전, 작은 식탁.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진이 그 앞에 앉았습니다. 도윤도 앉았습니다.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만든 상자였습니다. 은행나무 잎사귀가 새겨진 상자였습니다. 유진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니, 목걸이는 서연에게 물려줬습니다. 유진의 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목에 열쇠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유진은 열쇠를 받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손에 쥔 열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에 열쇠를 가져다 댔습니다. 자물쇠 구멍에 맞췄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유진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30년 전 청혼을 위해 준비했던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쓴 편지였습니다. 유진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노랗게 변한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유진 씨,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요. 60세의 나이에 무릎을 꿇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울었습니다. 반지를 유진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반지가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요. 유진이 손을 들어 도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도윤도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말이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누구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도 없었습니다. 은초대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한 냄비, 두부조림, 멸치볶음, 호박전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집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따뜻한 만찬이었습니다. 서연이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것만으로도 숨이 멎을 만큼 벅차올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웃으며 도윤에게 물컵을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지난 세월 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 회사도 명예도 권력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처음으로 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저 소박한 식탁에서요. 30년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도윤은 서연을 봤습니다. 코를 찡긋거리며 웃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습관이었습니다. 유진을 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흰머리가 있어도 여전히 그가 사랑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요. 도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유진이 그릇을 닦았고 서연이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윤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앉았습니다. 서연이 이불을 가져와 소파에 펼쳤습니다. 도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도윤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 유진과 서연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래도록 얼어붙어 있던 시간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도윤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도윤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주인공을 응원하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온기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황금빛 스토리였습니다.